여기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거의 중요하지 않은 작은 나라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최고 분석가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스 벤틀리입니다. 저는 키가 크고 짙은 갈색 머리에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가졌어요. 직장에는 항상 같은 옷을 입고 갔었죠. 깔끔한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매일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눈이 차갑다고 해요. 감정이 별로 없어 보인다나. 그리고 아마도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전략연구소의 최고 분석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국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세계에서 무엇이 그들을 중요하게 만드는지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숫자와 사실을 정말 좋아했어요. 감정이요? 였는데 이건 제가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제 사무실은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건물의 10층에 있었어요. 벽에는 세계 지도들이 쭉 걸려 있었고 제 책상에는 세 개의 화면이 달린 큰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 화면들을 보며 여러 나라에 관한 차트와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었죠. 비가 오던 어느 화요일 아침, 저는 아시아의 중요한 국가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제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띄워져 있었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일부 국가들은 밝은 색상으로 강조되어 있었고 다른 국가들은 마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 회색 국가들 중 하나였죠. 한국, 저는 혼잣말을 하며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 괜찮은 전화기와 자동차를 만들긴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 보고서 초안을 클릭했어요. 17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략적 배제 가능. 쉽게 말하자면 저는 세계가 큰 결정을 내릴 때 한국을 거의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저 미국의 보호 뒤에 숨어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요. 비가 사무실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바깥 하늘은 제 기분처럼 짙은 회색이었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몇 주 동안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상사는 금요일까지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었고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하고 있었죠. 일을 저장하고 퇴근하려던 참에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벽시계는 밤 9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전화를 했을까요? 루카스 벤틀리입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루카스, 레이몬드 스콧이야. 레이몬드는 보안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제 동료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긴급 회의가 있어. 러시아와 북한이 뭔가 큰 발표를 한대. 저는 얼굴을 찌푸리며 의자의 등을 기대고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발표지? 아직 세부 내용은 모르겠어. 하지만 큰일이야. 회의는 아침 7시에 주상황실에서 열려. 전화를 끊고 잠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시아 지도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한국은 여전히 회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렇게 조용한 나라가 발표를 한다고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짚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황실에 일찍 도착했어요. 그곳은 창문이 없는 넓은 방이었습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화면에는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의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어요. 큰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20명의 동료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7시 방송은 러시아 동부 건물인 크렘린 내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화면 하단에 뉴스 헤드라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포괄적 군사 협력 조약 체결.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모든 걸 바꿔놓는데 이게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국은 이것에 대해 알고 있을까? 저는 조용히 차가운 눈으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고 있었죠. 모두가 너무 시끄러워졌을 때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방관만 할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들이 하는 일이 그거죠. 큰 나라들이 움직일 때 지켜보는 거예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조약이 무엇을 의미할지,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논의하고 있었어요. 내내 저는 한국이 이 방정식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더 큰 게임의 졸에 불과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일부 파일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 연구소의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러시아의 북한과의 새로운 조약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문서를 넘기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탄약을 생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시 그렇군. 저는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미국의 지시를 따르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그때 페이지 맨 아래에서 저를 얼어붙게 만드는 내용을 봤어요. 한국은 세계 5위의 방위산업 국가로 성장했다. 우주 발사 능력과 고속 군사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그 줄을 다시 읽었어요. 이것은 제가 한국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것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작은 나라가 방위 기술에서 그렇게 강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면 또 다른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요? 파일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더 놀라운 정보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북한과의 조약 뒤에는 북극해 항로, 에너지 공급망, 경제적 파트너십에 관한 힌트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제가 현재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견해와 맞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화를 집어들어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 한국 서울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서울, 무엇 때문에? 제 상사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일부 데이터 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좋아, 루카스. 하지만 돌아오면 전체 보고서를 기대하겠네. 그날 밤 여행 가방을 싸면서 한 가지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면, 실제로는 한국에 관한 것이라면, 그때는 몰랐지만 서울로의 여정은 제가 세상과 그 안에서의 제 위치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였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우리의 일정은 원래 대전 방위산업 공장을 마지막으로 끝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김태훈 관리자의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저는 호텔 방에서 애슐리에게 물었어요. 우리 일정에 없던 곳을 하나 더 방문할 수 있을까? 애슐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성남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시설이야. 우리 보고서에는 그냥 소규모 항공기 조립 시설로만 기록되어 있거든. 애슐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한 걸음 앞서 있네. 내일 아침 일찍 우리를 데리러 올 차를 예약해뒀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남쪽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제 보고서에는 그저 미국 기술의 단순 조립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시설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이민지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그녀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방문은 공식 일정이 없었는데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진실에 관심 있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경납고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는 KF-21 전투기 시제품이 서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그 주위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자체 개발한 건가요? 제 목소리에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80% 이상 국내 기술입니다. 이민지가 자부심을 가지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만의 것을 만들었죠. 다음 경납고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군사용 위성 시스템, 무인 항공기, 그리고 첨단 항공 전자장비들이 다양한 제작 단계에 있었어요. 이건 모두 수출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제품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모르죠. 우리는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커다란 설계도를 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미래형 수직 이착륙 항공기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아직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이민지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항상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있어요. 오늘 생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생존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요. 시설을 나오면서 애슐리가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그녀가 물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생각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지 미국 기술의 소비자로만 봤어. 하지만 그들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추월하고 있었어.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고속도로 옆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공장들과 연구 시설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화려한 서울의 고층 빌딩이 아니라 이런 조용한 산업 시설들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려야겠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애슐리가 물었어요. 회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을 다시 살펴봐야 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모든 것을 정리해보고 있었어요. 단 며칠 만에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불완전한 데이터는 불완전한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직접 보는 것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어떤 보고서나 통계도 직접 경험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서울로 갈 때와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전에는 제가 저 자신과 제 의견에 확신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과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울산의 거대한 조선소, 고흥의 로켓 발사대, 그리고 대전의 빠르게 움직이는 생산 라인들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애슐리가 옆에 앉아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제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조용하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생각하고 있어. 저는 인정했어요. 이건 저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제 분석과 논리적 사고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해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틀리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야. 애슐리가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배우고 있다는 뜻이지. 남은 비행 시간 동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보고서를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제목인 한국, 전략적 배제 가능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저는 이렇게 타이핑했습니다. 한국, 공급망의 심장, 북극의 연결고리, 지정학의 제3축. 우리는 추운, 비 오는 아침에 덜레스 공항에 착륙했어요. 회색 하늘이 제 기분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슬픈 것이 아니라 진지한 거였죠. 저는 연구소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 여행 전에 저처럼 대부분의 동료들은 한국을 그저 더 큰 강대국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있으려고 노력하는 또 다른 작은 나라로 보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달라진 모습으로 연구소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검은 정장을 입은 차가운 데이터 분석가로 떠났었어요. 그러나 미묘한 패턴이 있는 남색 정장과 한국산 넥타이를 착용하고 돌아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큰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어요. 제 상사인 윌슨 이사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의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서울 여행이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었나? 그는 가죽 의자에 기대며 물어봤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세계를 옛날 방식으로 보여주는 지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단지 몇 개의 국가들만 중요하게 색칠되어 있었죠. 그것은 제가 5년 동안 했던 어떤 연구보다도 더 가치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합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완전히? 왜? 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틀렸던 거예요. 한국은 미국 뒤에 숨어있는 작은 선수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하는 기술적, 산업적 강국입니다. 윌슨 이사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는 제가 무엇이든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그에게 우리 여행에서 찍은 사진과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울산의 조선소가 러시아가 북극 해운 경로에 필요로 하는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공장보다 빠르게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방위산업 공장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의 기술적 전문성을 증명하는 우주 발사 능력에 대해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끝마쳤을 때 윌슨 이사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새해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3일이 있어. 설득력 있게 만들도록 해. 그 3일은 제 경력에서 가장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애슐리와 저는 밤낮으로 일하며 우리가 본 모든 것을 새로운 전략적 체계로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누리호,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한 섹션을 추가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적 능력이 어떻게 그것을 러시아의 영향력의 대상으로 만드는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아니라요. 다른 동료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우리의 강경파 보안 고문인 레이몬드 스콧은 둘째 날 제 책상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갔다가 갑자기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됐다고?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벤틀리, 그들이 너를 세뇌했나?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에게 우리가 방문한 공장들의 생산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레이몬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 셋째 날까지 제 관점의 극적인 변화에 대한 소문이 연구소 전체에 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커피와 박 박사의 말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있었죠. 평화는 우리가 그냥 하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평화는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이죠. 마침내 우리의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분석, 데이터, 사진, 그리고 전략적 권고사항이 담긴 67페이지였어요.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과의 조약은 실제로 북한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을 고립시키고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힘이 진정한 표적이었던 거죠. 진짜 시험은 다음 날 제가 상원전략청문회에서 증언하도록 불려졌을 때 왔어요. 저는 이전에도 이런 청문회에서 발언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급진적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청문회장은 위압적이었어요. 어두운 나무 패널, 상원의원들이 앉는 길고 곡선진 테이블, 그리고 중앙에 있는 단 하나의 증인석. 제가 자리에 앉자 밝은 불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저는 얼굴을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제 앞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보고서를 놓고 진지한 얼굴들의 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벤틀리 씨, 위원회 의장인 미첼 상원의원이 말했어요. 당신은 러시아 북한 조약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발표하기 위해 이 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꾸준했어요. 의원 여러분, 러시아는 북한이 아닌 한국을 원합니다. 저는 명확하게 진술했어요. 현대 전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신뢰, 그리고 공급망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뛰어납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단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증언을 했을 거예요. 한국을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하는 증언을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제 발견을 설명했습니다. 조선소와 공장들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어요.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러시아 내부 문서가 북한보다 한국을 훨씬 더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이는 그들의 진정한 전략적 관심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어려운 질문을 했지만 저는 직접적인 지식에 뒷받침된 자신감으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제가 읽은 보고서에 기반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에 기반한 이해였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증언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즉시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격상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들 없이는 북극 해운 경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 없이는 중요한 기술 공급망이 취약합니다. 한국은 우리 전략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청문회장을 나오면서 저는 어쩐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오직 데이터만 신뢰하는 차갑고 논리적인 분석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맥락 없는 데이터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진정한 이해는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늦게 저는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한 검토를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 보고서와 증언이 실제로 중요한 무언가를 바꾸어 놓았어요. 애슐리는 저를 연구소 옥상에서 찾았는데 저는 멀리 워싱턴 기념탑 위로 지는 석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냈어. 그녀는 저에게 컵라면을 건네며 말했어요. 작은 축하를 할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이 국수가 얼마나 흔했는지 기억하며 완벽해. 우리가 간단한 식사를 하며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나라 전체를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던 사람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요. 오직 숫자만 신뢰했던 분석가에서 직접 보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요. 우리는 더 이상 단지 분석가가 아니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촉매제야. 박 박사의 말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평화는 우리가 그냥 하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평화는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이죠. 저는 마침내 그녀가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어요. 상원 청문회에서의 제 증언 이후 석 달이 지났어요. 워싱턴 D.C.의 봄이 찾아왔고 벚꽃과 따뜻한 날씨를 가져왔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세상은 변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작은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주요한 외교적 전환이었죠. 제 보고서와 증언이 실제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오늘의 신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미국-한국 전략적 파트너십,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 그 말들을 인쇄물로 보니 저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자부심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여행 전에는 제가 옳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었죠. 이제는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요즘 제 사무실은 달라 보였습니다. 한국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옛날 세계의 지도는 사라졌어요. 그 다리에는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적 연결을 보여주는 새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연결들의 중심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책장에는 제 여행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리호 모형, 현대조선소에서 가져온 미니어처 배, 그리고 애슐리와 제가 서울의 한강 앞에 서 있는 액자에 넣은 사진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애슐리가 살짝 들여다보았는데 짧은 머리를 새로 자르고 안경은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준비됐어?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구소 고위 지도부에게 아시아 태평양 관계에 대한 분기별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이런 브리핑은 1년에 4번 있었지만 이번은 특별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전략적 틀이 공식적으로 모든 부서에 걸쳐 채택되는 첫 번째 시간이었거든요. 회의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제가 서울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 직면했던 회의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레이몬드 스콧은 제 새로운 관점을 비웃었었죠. 윌슨 이사는 의심스러워했고요. 많은 동료들은 제가 여행 중에 어떻게든 속았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수군거렸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의심보다 더 크게 말해요. 지난 몇 달 동안 사건들은 우리의 분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과의 조약은 정말로 한국을 고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국가 간의 경제적, 기술적 연결이 군사 동맹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틀이 옛날 것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회의실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명의 선임 분석가와 부서장들이 큰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윌슨 이사가 테이블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루카스 벤틀리와 애슐리 그린의 아시아 태평양 업데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하며 발표했어요. 동료들 앞에 서서 저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는 이렇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긴장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마음을 바꿀 의지가 있다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전략적 틀의 실질적인 적용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특히 3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기술 공급망, 북극 개발 파트너십, 그리고 방위산업 협력입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애슐리와 저는 우리의 발견과 권고사항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조선 전문 지식이 북극 해운 경로 개발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방위산업 능력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끝마쳤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 다음 윌슨 이사가 말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루카스가 서울에서 급진적으로 바뀐 관점을 가지고 처음 돌아왔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방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난 석 달 동안의 사건들이 그가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국무부는 그의 많은 권고사항을 채택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연구소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는 드문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 우리가 자신의 가정에 도전할 의지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애슐리와 저는 점심을 먹기 위해 연구소 카페테리아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자신들의 일에 대해 토론하는 분석가들과 연구원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구석 테이블에는 몇몇 주니어 분석가들과 함께 레이몬드 스콧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어 오라고 했어요. 내가 뭔가 말해야겠어. 레이몬드는 우리가 다가가자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나는 너의 한국 분석에 대해 틀렸어. 너는 우리 나머지가 놓친 뭔가를 봤던 거야. 레이몬드에게서 나온 이 말은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절대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고마워. 저는 단순히 대답했어요. 직접 보면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놀랍지. 그날 오후 늦게 저는 서울에 있는 박서연 박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미국 기술회사 간의 새로운 협력에 관한 기사를 보내왔어요.
그녀의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준비와 파트너십을 통한 평화. 저는 그녀의 말을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서울에서의 회의 중 박 박사의 발언.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저에게 일종의 모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안보가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거나 군사력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것은 관계를 구축하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공유된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포토맥 강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은 황금빛을 반사해 강이 마치 액체 불꽃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과 몇 달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루카스 벤틀리로 서울에 도착했었죠. 경험보다 숫자를 믿는 차가운 데이터 분석가로요. 저는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정한 지식이 분석과 경험 모두에서, 사실과 맥락 모두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요. 제 전화가 메시지와 함께 진동했어요. 국무부에서 온 거였습니다. 그들은 2주 후에 서울로 후속 여행을 조직하고 있었고 그들은 제가 대표단에 합류하기를 원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새로운 태평양 전략의 중심 부분이 되고 있었고 제 전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다겠습니다. 저는 응답으로 타이핑했어요. 서울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저를 흥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너무 많고 구축할 연결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제 편견을 확인하려는 회의적인 분석가로 가는 것이 아닐 테죠. 저는 전체 그림을 보는 것에 열린 사람으로 갈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한국 식료품점에 들렀습니다. 서울에서 먹어본 것과 같은 브랜드의 라면을 몇 개 골랐어요. 부엌에서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가 겪어온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들이 있어요.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불완전하거나 틀린 것으로 판명되는 순간들이요. 저에게 그 순간은 울산의 조선소에 서서 거대한 선박들이 형태를 갖추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흥에서 누리호 발사대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대전의 공장 관리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우리가 지도에서 회색으로 표시한 나라들이 가장 다채롭고 중요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때로는 분석가가 다시 학생이 될 필요가 있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저는 부엌벽에 걸린 아시아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물리적으로는 작은 나라였지만 그 영향력은 기술, 제조, 혁신을 통해 전 세계에 뻗어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의 편견 때문에 그 영향력을 볼 뻔했습니다. 다시는 안 돼,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제부터 저는 항상 더 깊이 보고 더 멀리 여행하고 변화의 마음을 열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틀렸을 때 볼 의지가 있는 것으로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가져올 거예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직접적인 경험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음에 무엇이 오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옛날 루카스 벤틀리가 아니라 새로운 누군가로서, 더 나은 누군가로서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루카스 벤틀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회의 정인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